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입니다. 잇따르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자체별로 점검은 물론 조례 제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연결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법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에서는 벌쏘임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120mm 넘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4도, 광주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3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요즘에 지하철 여자 화장실 곳곳에 가면은 몰카 금지 경고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그중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400여 건이 발생했는데요. 2013년 4,800여 건에 비하면 수년 만에 3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IT 기술 발전과 함께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에는 법과 제도가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나서고 있고요. 서울시의회는 몰카 안심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몰래카메라 범죄, 소위 몰카 범죄가 가장 익숙하긴 한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하고 유통하는 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유통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지인 모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진을 합성해서 예. 경제적 이득을 해서 유포시키는 것들,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헤어진 연인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유포해서 이제 일종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그런 등등, 이것 다 폭력적인 범죄들입니다. 예. 근데 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잖아요. 링크만 그렇습니다. 보내도 그 처벌을 받은 판례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폭력 범죄입니다. 예. 즉 피해자한테 심각한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폭력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5월이었죠. 홍대에서 발생한 모델 몰카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을 두고서 성차별 논란으로 크게 이슈가 됐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몰카 범죄를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인식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게 몰카 범죄를 두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게 폭력적이고 인격 살인형 성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네.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은 주변의 모든 것,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 의심하게 되고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신을 마치 다 드러내놓는 것처럼의 공포를 느낍니다. 예.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살인 범죄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피해자들 사례를 들어보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 좀 심각한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이게 범죄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심리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회성이 낮은 자기 자존감을 이런 대체제로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자. 플러스 거기에 이제 경제적 이득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 자기가 이제 매우 나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형태.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이런 형태의 악랄한 범죄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 심리,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퍼뜨렸을 때 사회적으로 막 반향을 일으키고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종의 좀 즐기는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욕구적 만족감이죠. 아하. 공격성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예. 그래서 악질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 그냥 개인적인 그런 심리적인 문제점 그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건 개인적인 성향 플러스 이제 사이버 공간의 확대. 예. 그리고 관련된 IT 기술이 거기에 악성으로 붙어갖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몰카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인터넷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디지털 성범죄가. 그리고 그게 빠르게 발전하고 교묘한 수법을 쓰면서 수사도 쉽지가 않나 보여요.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됩니까? 네,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네네. 잊혀질 권리라는 건 유럽에서 이제 법제화가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제화가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대형 검색 업체라든가 SNS 업체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은 미국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수사가 안 되냐라고 하면은 잊혀질 권리 가서 삭제를 해달라고 해도 그게 삭제가 안 되는 거죠. 법으로 이제 연결 안 되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그겁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이 그 서버를 외국에 특히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치해법권 지역에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에서 이걸 수사해서 찾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삭제하면은 비교적 쉽겠지만 대부분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역시 삭제가 어렵다는 거고요. 대부분 불법 촬영물들이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감염원이 여기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냥 가려놓는 정도? 그 정도 그 조치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공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찰에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데라든가 텀블러 같은 데 협조 요청을 하게 되고 사법 공조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만 근본적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피해를 입증하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사법 공조가 된 나라들은 그쪽의 사법 당국과 연결해 갖고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연구 인력들이 이런 형태의 아까 감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상물들을 삭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술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 게요. 이렇게 공적으로 경찰이 사이버 수사를 하면서 공조 요청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인데 개인이 요청하면 더 어려울 것이고요. 게다가 그냥 개개인의 단말기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언제든 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버에 있는 데이터만 지운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점을 당장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여대 앞 사진관 몰카도 있었고 해수욕장 몰카 범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인터넷상에서 실컷 돌아다닌 뒤에야 나중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죠. 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낮은데 나중에 이제 돌고 돌아갔고 본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성인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특정한 개인 컴퓨터나 서버에 있는 것이 갑자기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기술 개발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디지털 영상물에는 디지털 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상물에는 그런 코드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코드만 이제 사이버상에서 파괴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은 개발하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외국과의 통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개발이 지체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피해 만연한 극심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런 형태의 제도적 법적 전환도 우리 정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파괴한다는 기술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은 어떤 사진이든 뭐 그 코드만 파괴하면은 누구도 그걸 열 수 없는 뭐 그런 형태인가요? 일종의 바이러스죠. 좋은 바이러스죠. 컴퓨터 바이러스인데 예. 문제는 이제 통상 문제가 벌어질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경찰 기관에서 그런 거를 이제 파괴할 걸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의 이 어떤 특정 상업적 서버에 보내면은 거기 서버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의 통상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이것은 그쪽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입증을 그쪽이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국제적인 형태의 통상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두고 여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런 디지털 성범죄물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진짜 그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어떤 범죄든 마찬가지지만은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 준하게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의 전환이 돼야죠. 지금은 이제 음란물 유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해자 중심이죠. 예. 성폭력은 피해자가 그 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디지털 성범죄를 가해자의 측면에서만 우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피해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폭력 혹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음란물 유포죄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냐면 뭐 집행유예라든가 벌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예. 실제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내고 또 재범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아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폭력 범죄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 김영석 의원이 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은 당연히 뭐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지금 이제 공공화장실입니다. 지금 이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예. 그리고 문제는 훨씬 더 많은 게 민간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범죄의 대부분은 민간 화장실에서 그렇죠. 일어나겠죠. 그 특히 공공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만 여남 쪽이 민간 화장실은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남역 화장실 사건에서 나타난 그렇죠. 것처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각지대를 없애줘야 되는데 공공화장실만 하고 민간 화장실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화장실에 대한 강제 조치권 같은 것들이 별도 조항으로 필요해야지만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심보안관들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들의 권한, 그리고 그 조치를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인증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 요게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전문화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이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 이어서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에서는 벌쏘임 사고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모 씨와 18살 김모 양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에서는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2명이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SNS 등을 통해서 교사가 수업 도중에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연세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7.12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19.48대 1, 고려대 서울 캠퍼스 경쟁률은 8.23대 1이었습니다. 이 밖에 서강대가 33.96대 1, 성균관대 24.61대 1, 한양대가 27.82대 1, 이화여대는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이른바 대가성 합의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 확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방병원 부지 협조는 주민과 지역사회 등 구성원 간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부지 무상 제공이나 확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소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소음도 조사를 토대로 인천공항에 소음 부담금을 부과해서 주민 피해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희망 2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2,00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은 교육비와 주거비, 결혼비용, 창업 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2년에서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지원으로 추가 적립해주고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 9천여 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부는 스트라토베리우스의 Forever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Ignition, lift 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이번 주말 어디 갈까? 김유정 뉴스핀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이제 더위는 뭐 다 물러갔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 주 내내 너무 예쁜 파란 하늘을 봐서 이번 주말에는 정말 여행하기 좋으시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또 흐리고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다고 그렇죠. 해서 예, 남부지방은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네, 걱정이 좀 되네요.
자, 네. 이런 날씨 일교차가 크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가을이니까 좀 색다른 곳을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또 지난번에 사실 소개했던 곳이긴 한데요. 네. 파란 하늘과 어울리는 곳이 안동을 소개해드리려고 안동.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안동은 또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잘 어울리거든요. 아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안동 하니까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모두 다 그런 것처럼 하회마을이고요. 네. 하회탈도 생각이 나고 지난번에 안동을 다뤘을 때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안동과는 달리 좀 색다른 시선의 여행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유네스코가 지정한 사찰 봉정사 저희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여기서 보내셨죠. 네. 그 병산서원이랑 뭐 안동 갈비 등을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근데 안동이 또 한 번 가기엔 좀 아쉬운 여행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안동이 하회마을만 딱 떠오르지만 하회마을 말고도 덜 알려진 매력적인 여행지가 많아서 가을에 또 어울리는 곳이라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어디부터 가볼까요? 우선 최근에 인기를 정말 크게 끌었던 드라마죠. 혹시 보셨나요? 미스터 선샤인. 전 못 봤네요. 저도 예.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뭐 예. 댓글이나 메신저에서, 메신저에서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이제 다들 그 말투를 쓸 정도로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정이라는 곳인데요. 만유정에서 1986년에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고 또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도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의 문신 김계행이 만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정말 거기 가서 딱 보면 이분이 정말 만년을 얼마나 좋은 곳에서 보내셨는지 딱 알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그 극 중에서 이병헌 씨가 김태리 씨한테 러브하자고 사랑하자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네. 나온 곳이라 되게 아름답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너무 인기를 끌게 됐고 사실 그 촬영할 당시는 한겨울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데 훨씬 더 좋고요. 그 다리가 외나무 다리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만유정으로 이어지는. 근데 그곳에서 그 두 분이 이제 손을 맞잡는 장면으로 이제 사랑을 이제 싹트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커플이 거기서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명소가 됐네요. 네, 그래서 마치 그 도깨비의 정동진처럼 예. 기념사진을 찍고 계시길래 이제 커플 여행도 안동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제가 그 만유정을 인터넷에 쳐서 사진을 네. 쭉 보고 있는데 진짜 그 휴자 그 말 그대로 여기서 휴식하면은 정말 좋을 피로가 것 쫙 같아요. 풀릴 것 같이 조용하고 네. 자연경관 앞에 계곡도 있고 그 외나무 다리가 진짜 멋지네요. 멋져요. 여기 사진 안 찍을 수가 없겠어요. 네. 예. 근데 여기가 커플 천국이 되고 있다니. 네, 고려. 슬픈 소식입니다. 자, 만유정은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고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역시 뭐 만유정이랑 가까운 곳인데요. 네. 지뢰예술 마을이에요. 사실 지뢰예술촌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요. 정말 꼭꼭 숨겨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찾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잘 없으시고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게 좀 편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근데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돼 있을 정도로 되게 꽁꽁 숨겨져 있는 곳인데요. 어허. 가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곳이고 예. 하지만 또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 수 없나 그러면 하는데 버스가 또 지뢰마을촌까지 이용이 그래요?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게 지뢰예술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일단은 원래는 그런 기능을 했었고요. 네. 이마댐 앞에 이마호를 둘레로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어허. 사실 이마댐 건설 때문에 수몰 위기에 있던 고 건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1989년 7월에 그거를 이제 다 옮겨가지고 만든 곳이 지뢰예술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긴 하죠.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앞에는 호수가 있고 와룡산 뷰에 산세가 또 빼어나다 보니까 창작 활동이나 독서 이런 것들에 적합하다 해서 예술촌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고택 체험이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숙박을 하거나 이제 뭐 예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택 체험을 하거나 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제는 좀 여행 명소가 되기도 했죠. 어허. 그래서 그 사실은 저는 하룻밤을 꼭 머물기를 추천을 드려요. 고택에서? 네, 아하. 왜냐면 이게 새벽에 보는 이맛댐과 와룡산과 예. 밤에 보는 그 별과 또 그런 것들을 또 모두 느끼기가 진짜 하룻밤을 지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술촌 앞에 또 그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이마호와 와룡산의 산세가 또 물안개가 쫙 피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래서 그 뷰를 보면서 정말 네. 너무 좋다. 여기에서 진짜 일주일 정도만 딱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까 김유준 기자가 보여준 사진을 네. 제가 미리 봤잖아요. 네. 이마호수가 쫙 펼쳐진 곳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맞아요. 고택에서. 맞아요. 야, 진짜 그거 하룻밤 묵지 않으면은 그런 풍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룻밤으로도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왜 디지털 디톡스라는 걸 좀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루 종일 24시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뭐 메신저라든지 전화, 노트북 이런 것들을 둘러싸여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정말 핸드폰도 끄고 노트북도 다 꺼버리고 진짜 예. 일주일 동안 두문 분출하고 싶은 그쵸. 네, 디지털 디톡스 하고 싶은 곳입니다. 에휴, 근데 요즘에 디지털 디톡스 했다가는 욕먹을 각오하고서 해야죠. 혼납니다, 나중에. 연락 안 맞아요. 큰일 된다고. 납니다. 예. 기자는 혼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멋진 풍광을 봤는데 지뢰예술촌까지 가기는 좀 멀다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분위기를 그래도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곳도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제가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네. 사실은 지뢰예술촌이 좀 가기도 멀고 산을 또 넘어서 가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는 게 또 편하고 비포장 도로에 좀 어렵기도 해요. 네. 근데 지뢰예술촌 같은 분위기를 차 한잔 하시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암정사예요.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죠. 네. 근데 이 겸암정사에서 하회마을이랑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제가 아까도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네네. 그 낙동강을 그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미 그 정자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어허. 너무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곳은 그 조선 중기에 문신인 겸암 유운룡이 있어요. 왜냐면 예. 안동이 아무래도 이제 안동 류씨가 다 이제 하던 마을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겸암정사예요. 이분 호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그 곳을 정자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을 또 힘쓰셨대요. 그 정자 안에서. 지금은 찻집으로 쓰여지는 그 마루 안에서 낙동강이 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공부 제가 잘 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그래요? 네. 저는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낙동강 뷰를 멍하니 바라볼 것 같지 선생님을 바라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풍광이 너무너무 좋아서 찻집으로 네. 운영이 됐는데 차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 식혜랑 뭐 대추차 이런 전통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추차는 정말 대추를 그냥 갈아 넣은 것 같이 네. 너무 진하게 있어서 단맛이 없을 정도로 진짜 진한 대추차를 마셔보실 수 있고요. 아하. 또 식혜가 또 어울리는데 식혜도 우리가 평상시에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단맛이 좀 강한데 여긴 단맛이 강하지 않고 정말 전통 식혜를 또 전통 그릇 사기 그릇에 주시는데 이게 정말 신선 노름이구나. 진짜. 네, 하염없이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터 좋은 데다가 집을 지어놨나 싶을 정도. 지금 이런 데다가 집 지으려면은 큰일 나죠. 돈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짓지도 못할걸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멋진 곳들 다녀봤는데 이제 안동에 먹을거리가 참 많아서 저번에 소개해준 거 말고 이번에는 또 뭘 먹어볼까요? 맞아요. 저번에는 사실 제가 안동 닭찜, 원래 요즘에는 찜닭이라고 흔히 부르시는 닭찜이 맞는 표현이죠. 네. 그 닭찜이 흔하다고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 그렇죠. 안동 갈비를 맞아요. 소개해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흔한 걸로 좀 선택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안동 고등어를 선택했는데요. 좋죠. 예. 네, 이게 안동 고등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명인이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
고등어 자체를 고등어 명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제가 사실 이 명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명인이 손대중으로 이제 소금을 탁 집어서 이제 그 고등어에 뿌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예. 근데 손대중으로 집어서 하시는 건데 매번 같은 정량인 거예요. 명인 맞네요. 네, 명인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인의 그 고등어는 아무리 유명한 집이 흔하다 해도 먹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 네. 유명한 집이라면 또 을에 약간 불친절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북적이기도 하고 그런 약간 편견이 이런 좀 편견이 있죠. 좀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마음 그대로 되게 친절하고 소박하게 또 하고 계세요. 정성스럽게 또 하고 계시고 네. 또 이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고등어로 만들어진 게 그 구이와 또 이제 조림을 만들고 있는데 네. 구이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굽기만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맛있겠어요. 네, 너무너무 맛있고요. 간도 너무 적절하게 짜지도 않고 너무 잘 돼 있고 조림은 제가 진짜 먹어본 조림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성스럽게 내어주시는 이제 고등어 조림과 구이를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까 그 고등어 사진 봤는데 참 맛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핀 여행전문 기자였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 연결해서 안전 상식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여름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일교차가 꽤 크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여름 내내 방화복 입고 출동하시느라고 소방관들 고생 참 많으셨죠? 네. 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구급 출동 건수가 2,09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1명이 사망했고요. 지난해 6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역시 급격한 증가세였습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또 온열 질환자가 논이나 밭에서 작업 중에 많이 발생했다면 올해는 도로나 주택에서 119 구급 출동 요청한 경우가 2배가량 많았고요. 네. 사망자 중에는 60대 이상이 16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해 고령자가 특히 폭염에 취약하다는 것도 재확인이 됐어요. 이제 이번 폭염을 계기로 좀 내년에는 보다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데 또 많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네. 지난해보다 3배나 출동 건수가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여름 관련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많았는지도 느껴집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때쯤이면은 어김없이 들려오는 안전사고가 있잖아요. 네, 바로 벌초와 관련된 안전사고들인데요. 네. 추석이 다가오는 이 무렵 벌초를 위해 묘를 찾는 인파를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벌쏘임, 뱀 물림, 배임 사고 등이 있죠. 예. 근데 벌써부터 벌에 쏘여서 숨진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8일 경남 하동의 한 야산에서 벌에 쏘여 숨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홀로 벌초에 나갔고 친척에게 벌에 쏘였다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전화를 받은 친척분이 찾아 나섰는데 몇 자리 10m 정도 떨어진 곳에 환자가 쓰러져 있던 거죠. 발견 당시 환자는 반소매티와 등수 바지 차림에 모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복부, 양팔 등 19군데에 벌에 쏘인 흔적이 발견되어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9일에는 충남에서 3명이 묘지 벌초 중에 벌떼 습격을 받았고 또 그중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의식을 회복했기도 했고요. 예, 벌 쏘임 사고가 이렇게 위험하군요. 실제로도 벌초 시기에 벌 쏘임 사고가 많잖아요. 여름에도 네. 말벌집 제거 출동도 나가고요.
네, 이제 벌집 재고 출동은 월별로는 이제 8월에 가장 많은 편이고요. 벌쏘임의 경우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제 벌초나 뭐 제초 작업, 성묘 등의 활동에 늘어나는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벌쏘임 환자가 이제 9월에 3,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이제 특히 추석 전후로 벌초 시즌에는 땅 속에 서식하는 장수말벌이나 말벌, 뭐 땅벌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잦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사망 사고가 무덤 내 이제 벌집을 짓는 장수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인근 풀숲에 뭐 집을 짓는 존말벌에 의한 피해도 많고요. 이게 벌들 장수말벌 같은 거 보니까 사람 막 손가락 2-3마디 정도 크기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무덤 내에다가 벌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벌초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 벌쏘임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벌초하러 가시면 풀숲이나 벌초 작업 장소로 이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2-3분가량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제 숲속에 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움직임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예. 혹여나 이제 벌이 발견되더라도 벌을 쫓거나 잡으려는 등의 자극적인 행동은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도록 하고요. 작업 시에는 또 이제 밝은 긴 팔, 긴 바지 옷을 입고 특히 모자를 쓰는 게 중요해요. 말벌 천적이 이제 곰, 뭐 오소리, 담비 등인데 이 털색이 검은색, 갈색이라 어두운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제 머리카락 등 검은색 털이 있는 곳을 집중 공격한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모자만 쓰더라도 말벌의 공격을 피할 수 있으니 이제 모자는 필수로 착용하시고요. 땅 속에 사는 말벌들은 대부분 벌집 입구와 가까운 하반신을 먼저 공격하고 이제 상반신으로 올라오면서 공격을 해요. 말벌이 공격을 시작해 쏘이고 있거나 이미 쏘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 벌쏘임 사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바로 벌에 쏘이신다면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9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엘리 굴딩이 부르는 How Long Will I Love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